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6.13 지방선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 6.13 지방선거 참여 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에 대한 특집 강의를 아주 재밌는 강연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세 가지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선거에 대한 상식 지수를 한번 테스트 해보기로 하고요. 자, 상식 지수 테스트 하기 전에 우리 이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선거와 투표의 차이가 뭐죠?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선거와 투표의 차이가 뭡니까? 6.13 지방 선거죠. 국회의원? 그렇죠. 대통령? 예, 국민? 예. 자, 맞췄습니다. 차이가 뭐죠? 선거와 투표가? 많은 사람 뽑으면 선거? 조금 뽑으면 투표? 우리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 본전 뽑으신 겁니다. 자, 우리 앞에 계신 분 차이가 뭐예요? 웃지만 마시고. 잘 모르겠어요. 예?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되게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선거는요, 사람을 뽑을 때 하는 겁니다. 이해가 있죠? 그래서 선거라는 건 전형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을 뽑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할 일을 나 대신에 누가 해, 이게 선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지만 이거는 행정부한테 맡길 테니까 대통령 네가 해, 국회의원한테 맡길 테니까 국회 네가 해, 이게 여러분 선거고요. 투표는 직접 내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민 투표죠. 그 다음에 주민 투표죠. 그래서 여러분 투표하고 선거가 먼저 그거부터 다르다. 여러분의 선거 상식 지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부터 얼마나 어이없었는지 금방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만만치 않은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투표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세 번째는 통일 이후. 우리 최근의 이슈 뭐게 되겠습니까? 통일이죠. 통일 이후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통일되고 나면은 북한도 선거할 거 아닙니까? 그럼 북한 주민이 어느 당 찍을까요? 예, 벌써 우리 그거 한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제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거 상식 지수. 자, 제가 프린트를 나눠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온라인 계신 분은 1번부터 10번까지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네, 풀어보시고 여러분 뭐예요? 하나하나 답을 보셔서 만약에 10개 다 맞췄다. 그럼 제가 푸짐한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분은 어떻게 확인하냐? 방법이 없어서 해드릴 수는 없고요. 오프라인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직접 제 책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몇 번 투표할까요? 몇 번입니까? 야, 이렇게 관심 없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지금 무슨 선거 하는 겁니까? 지방선거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몇 번인다? 7번을 투표하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지방선거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7명 누구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지금 무슨 구에 사세요? 서울 시민이십니까? 아니면 경기도민이시군요. 자, 그럼 어디 사세요? 구리시 사시죠. 그죠? 자, 구리시 살잖아요. 그러면 무슨 도죠? 경기도잖아요. 그러면 이제 6번은 그냥 나온 거예요. 경기도지사 뽑아야죠. 구리시장 뽑아야죠. 끝났죠. 그 다음에 경기도의회 뽑아야 되죠. 그 다음에 구리시의회 뽑아야 되죠. 경기도는 광역이라고 그러고 구리는 기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역의원을 뽑을 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비례대표 뽑고 국회의원 뽑을 때도 뭐 뽑습니까? 비례대표 뽑고 직접도 뽑죠. 똑같이 광역을 뽑을 때도 뭐가 되겠습니까? 비례의원 뽑고 직접 하는 의원 뽑죠. 기초도 마찬가지로 뭐 뽑았습니까? 직접 의원 뽑고 또 비례의원 뽑죠. 그럼 몇 개예요, 그게? 6개 다시. 경기도지사 뽑고요. 구리시장님 뽑고요. 경기도지사 의회를 구성할 때 2개의 의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지역구 의회, 하나는 비례대표 의회. 그 다음에 기초의회를 뽑을 때도 지역구 의회, 비례대표 의회. 그럼 여러분 그게 몇 개 되겠습니까? 6개 플러스 교육감. 그럼 몇 번 투표하게 되겠습니까? 7번 투표한다. 그런데 여러분 요번에 보궐선거 지역이 몇 개 되겠습니까? 12개 보궐선거 지역이 있으니까 그 보궐선거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에 사시는 분은 몇 번 투표하면 되겠습니까? 8번 투표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몇 번 투표한다? 7번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줄 찍기로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줄 찍는 거 보고 뭐라 비난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을. 그죠? 어쨌든 그런 형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몇 번 뽑는다? 7번 뽑는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경기도지사는 누구 뽑으실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하시면 안 돼. 알겠죠? 구리시장은 누구지 모르잖아요. 됐어. 광역의회는 더 모르시고요. 이렇게 광역의회도 지역구 비례대표, 기초의회도 지역구 비례대표, 광역도지사, 지초시장 이렇게 뽑으신다. 그래서 6번 뽑으신다. 거기다 교육감을 뽑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 자, 6.13 전국 도시지방선거에서 가장 적은 횟수로 투표하는 시민. 보통 몇 번 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이제까지? 지금 몇 번 한다고 그랬죠, 제가? 7번 한다고 그랬죠? 근데 7번보다 적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기서? 어느 시민이 여러분 적게 할까요? 서울특별시. 오버하지 마세요. 7번이에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느낌이 딱 오셔야죠. 고향이 어디세요? 그래요.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제주도 계신 분은 5번밖에 안 했습니다. 5번. 왜? 제주도는 저기 나와 있지만 제주특별자치시죠. 그래서 광역하고 기초가 구분이 없는 거예요.
광역하고 기초가 있으니까 몇 번 했어요? 3번, 3번 했잖아요. 근데 광역하고 기초가 없으니까 그냥 3번 하시면 되죠. 제주도시자 뽑으시면 되고 제주도 의회 구성할 때 비례대표, 지역대표 이렇게 뽑으시면 되죠. 그래서 3번만 하시면 돼요. 근데 교육 감선거 해야 되죠. 근데 4명이에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교육위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5번이에요. 제주도만 교육위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정답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5번 안 하고 4번 하는데? 네, 세종시. 이것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종시장, 그 다음에 세종시 의회를 갖다가 지역구의회, 비례대표의회, 교육위원이 없으니까 여기는 교육감. 그래서 4번만 투표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조그마한 곳은 4번이다. 이 정도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슈퍼 민주주의안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선거는 몇 년에 시행됐을까요? 왜 이렇게 재미없는 거 강의하냐고요? 그래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몇 년에 했을까요, 우리? 여러분, 이건 왜 말씀드렸냐면 6.25 와정에서도 했었다.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자치제의 역사는요, 민주주의입니다. 우린 잘못 알고 있어요. 민주주의는요, 저는 이렇게 민주주의의 동의어는 뭐냐? 권력 분립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뭡니까? 독재죠. 이건 금방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독재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동의어는 권력 분립입니다. 권력 분립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수평적 권력 분립이 있고요. 하나는 수직적 권력 분립이 있습니다. 수평적 권력 분립, 수직적 권력 분립 어떻게 보면 될까요? 수평적 권력 분립은 뭐가 될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몽테스키유로 되는 바로 뭐다? 3권 분립이 되는 거예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부터 분립. 이 3권 분립이 되어 있어야 우리는 권력 분립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직적 권력 분립, 이게 바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자치제입니다.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의 수직적 권력 분립. 그래서 수직적 권력 분립과 더불어서 수평적 권력 분립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는 무슨 국가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 뭐라 표현하는 거죠?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독재 정권은 뭐를 싫어하겠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도 이거는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승만 때 6.25 때 우리가 간신히 여러분 지방자치제 한 거예요. 폭격 맞아가면서 한 겁니다. 오케이? 폭격 맞아가면서 우리가 지방자치제 한 거고요. 유신헌법 때는 여러분 지방자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때는 유신헌법이 없어집니다. 정답 뭐가 되었습니까? 유신헌법 부칙 10조는 뭘까요? 그렇죠. 이건 다 그렇죠. 명분을 조국 통일로 두면서 안 했던 거예요. 오케이? 설마 정답이 이거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 뭐가 되겠습니까? 지방에는 조국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민주주의라는 것은 지방자치는 결국은 무엇이다? 민주주의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꼭 하나 이해해 주셔야 돼요. 뭐냐면 자, 우리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득표율이 나왔어요. 자, A 지역에서 이걸 갖다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상식이죠. A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했어요. 혹은 우리도 지금 지방의회 선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A는 자, 갑이 40% 당선되고 을 30%, 병 10%. 자, 누가 당선됩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누가 당선돼요, 당연히? 네, 갑이 당선되죠. 갑이 혼자 당선이 됩니다. 자, 갑은요, 다른 사람이 받은 표에 비해서 소수예요, 다수예요? 네, 그걸 갖다 우리 무슨 대표제다? 다수 대표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겠죠. 지역구에서 한 명만 뽑아요. 그게 무슨 대표제? 다수 대표제. 그럼 그 지역구는 크겠어요, 작겠어요? 작죠. 그래서 무슨 선거구제다? 소선거구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되셨죠? 그래서 소선거구제가 무슨 대표제다? 다수. 모르게 신기한 듯이 쳐다보세요. 중학생 수준이에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 갑도 당선시키고 을도 당선시켜요. 그러면 한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몇 명 나옵니까? 한 명 나옵니까? 2명 나옵니까? 2명 나오죠. 그럼 을은요. 갑에 비해서는 다수였어요? 소수였어요? 네. 을을 지지한 사람은 30%죠. 전체에 비해서 뭡니까?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소수죠. 근데 그 소수도 대표를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네, 그런 대표제를 소수대표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는 뭐다? 소수대표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으면 소선거구제, 2~3명 정도 뽑으면 중선거구제, 5~6명 뽑으면 대선거구제. 근데 소선거구제는 다수대표제. 이해되셨죠?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는 중대선거구제는 무슨 대표제? 소수대표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40%만 당선돼도 여러분 당선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이거는 상대다수대표제. 무조건 51% 넘어야만 당선된다. 무슨 다수 대표제? 절대다수 대표제. 그죠?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 절대다수 대표제예요? 상대다수 대표제예요? 네, 상대다수 대표제. 만약에 절대다수 대표제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처음에
1등이 50%못 넘었어요. 그럼 무슨 투표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투표하는 결선 투표라겠죠. 그래서 결선 투표하는 나라들은 무슨 대표제다? 절대 다수 대표제. 우리는 무슨 다수 대표제? 상대 다수 대표제.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이나 뭐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우리 뭐 하자? 결선 투표 도입하자라는 거를 멋지게 선거용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만 상대 다수 대표제 하지 말고 절대 다수 대표제 하자.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이 아닌 건 어느 게 있겠습니까? 오, 맞췄어요. 깜짝 놀랐어요. 못 맞추실 줄 알았는데. 오, 맞아요. 나머지가 뭐가 돼야 됐습니까? 바로 이게 바로 여러분 뭐예요?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이 돼야 되겠죠. 자, 이거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 아세요? 혹시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오케이? 몸이 불편하셔서 내가 투표장까지 못 가요. 그럼 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투표제를 뭐라 그럽니까? 나 있는 곳에서 나 투표할래. 군생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그럼 군생활 하시면 여러분 투표할 때 어디예요? 고향 가서 투표하고 돌아오세요? 군대에서 하시죠. 그걸 무슨 투표라고 그래요? 군발이 투표 이러지 마시고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니면 내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다 그거 해줘. 우리 대학교에다 해줘. 이게 무슨 투표제죠? 거소투표제라고 하는 겁니다. 거소투표제. 내가 주거하고 있는 장소에서 투표하게 해줘. 이게 무슨 투표제? 거소투표제. 우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사전투표제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투표제도 하고 있다? 거소투표제도 하고 있죠. 군인이셨을 때 투표해본 경험 있죠? 군대 못 갔잖아요. 왜 그러세요? 어쨌든 이게 바로 뭐다? 거소투표제라고 표현하는 건데 만약에 거소투표제라잖아요. 이 4대 원칙 중에서 위험한 원칙은 어느 걸까요? 거소투표제를 도입 안 하는 나라도 많아요. 거소투표제 도입을 안 하는 나라가 많다니까요. 거소투표제 도입했어요. 자, 내가 몸이 아프다고 그래갖고 병원에다 투표소를 놨어요. 그럼 문제될 수 있는 게 제일 대표적으로 내가 아플 때 보호자가 대신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직접 선거 원칙이 깨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원칙이 깨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보호자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소투표제를 도입 안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도입하고 있다. 평등선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1인 1표가 돼야 되는 거고요. 직접선거는 내가 직접 뽑는 거고 보통선거는 만 19세죠. 우리는 10번 문제 정답인데 만 19세 이상은 누구나 투표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보통선거가 되고 비밀선거가 될 겁니다. 우리 4대 원칙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투표다? 거소투표다. 자, 그 다음에 선거를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네, 선거관리위원회죠. 저건 선거관리위원회도 여러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수직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 도시마다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자, 우리 틀린 것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틀리면 바보죠. 정답 1, 2, 3, 4번은 엄청 어렵지만 5번 특정 정당을 위하는 기관일 리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고 나머지가 선거 뭐라 했어요, 여러분은?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두목을 뭐라 그럴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오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어떻게 뽑냐면요. 중앙선거관리위원이 9명이에요. 9명은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요.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을 합니다.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뽑는 것처럼 인원을 구성을 합니다. 근데 헌법재판관하고 이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요. 어떻게 뽑는 거냐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 9명에서 그 중에서 서로 선출합니다. 9명이 모인 다음에 너가 해. 그래서 호선한다고 그럽니다. 그걸 갖다가 상호 지명을 하는 겁니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자, 우리나라도 여러분 서열이 있습니다. 북한만 서열이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북한은 무슨 서열이라고 표현하죠? 권력 서열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도 서열이 있어요. 무슨 서열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의자 앉을 때 앉히는 순서 있잖아요. 그걸 무슨 서열이라고 그래요? 회사 다니시잖아요. 그죠? 그럼 회사에서 앉을 때 어디 앉아요? 귀퉁이. 그걸 뭐라 그래요? 그 귀퉁이.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의전서열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이게 의전서열입니다. 자,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요. 우리나라 의전서열 몇 위일까요? 알아맞히면 내가 그 금액에 해당되는 곱하기 100을 드릴게요. 곱하기 100. 몇일까요?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맞춰봤자 얼마 안 돼요. 12 곱하기 100에 1,000원이에요. 자,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뭐가 된다?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국회 의전서열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분이 대통령, 그 다음에 국회의장, 대법원장, 3권 분립이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장, 그 다음에 5등이 국무총리, 그 다음에 6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이렇게 앉으시고 그 다음에 국회부의장, 그 다음에 감사위원장 이렇게 앉는 게 우리나라 의전서열 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있으면 대통령 앉아있으면 왼쪽 오른쪽 딱 보고 쭉 5명 가면 누군지 우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것만 알고 있으면요. 왼쪽이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다음 후보 중 선거 비용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는 후보 누굴까요? 김스, 이스, 박스, 추스, 드랑 누구일까요? 자, 누가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관심 없겠지만. 자, 누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래서 절반을, 예? 아하하, 땡땡땡땡땡. 이거는 100% 돌려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5% 이상을 갖다가 득표를 하게 되면 다 돌려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에서 두 분이 나오셨잖아요. 그죠? 아, 세 명이 나왔구나. 그죠? 근데 유력한 후보가 있고 조금 덜 유력한 후보가 있잖아요. 근데 덜 유력한 후보들끼리 경쟁에서도 중요한 건 뭐다? 15% 이상을 득표하냐 못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15% 이상 득표를 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선거 자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액을 돌려받으려면 10% 이상 득표하면 반액을 돌려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12%를 등록, 힌트가 여기 있었는데 등록한 사람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절반을 돌려받고요. 이 두 분은 다 돌려받고요. 이 두 분은 그지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거. 우리가 이제 두 눈을 버릇두고서 여러분 미친 듯이 쫓아다닙니다. 자, 불법 선거운동 신고 포상금지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최고 포상 금액은, 자, 우리 뒤에 계신 분 얼마가 될까요? 자기 희망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거 제일 많죠. 괜찮죠. 불법 선거 당사자의 재산 전액. 그죠? 예? 100만, 좀 대한민국 수준 어떻게 보면 100만 원이라고 그러십니까? 정답 뭐가 돼야 됐습니까? 5억 원입니다. 엄청 많죠. 최근에 오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실제 사례에서도요. 여러분 뭐 한 적이 있었다? 여러분 뭐가 돼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모범 비례대 공천원공 사건 재번 전 운전기사분에게 3억 원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 회사 계속 다니시기 힘드시죠? 그죠? 6.13 지방선거 호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 때 막 연휴 보고서 이렇게 때 휴가 내지 마시고요. 선거 기간을 갖다 집중적으로 해서 연차를 몰아서 내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눈을 부릅뜨고 쫓아다니시면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뭐 주식 투자, 부동산 이런 관심 가지지 마시고 나는 오로지 선거 파라치로 뛸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줍니다. 자, 마지막 선거권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 18일 안 된다. 나머지는 여러분 이게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선거는요 대단히 엄격한 선거 제도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선거 공영제라고 해서, 선거 공영제 들어보셨습니까? Did you ever heard the 선거 공영제? 선거 공영제는 뭐냐면 모든 선거 관리는 정부가 하며 그 다음에 심지어 선거 비용도 기본적으로는 누가 된다? 정부가 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우리나라 여러분 내가 재벌이야. 선거 나서 내 돈 내 마음대로 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평등선거의 원칙이죠. 돈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쉽게 입후보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어디겠어요? 아메리카. 북한 선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왜 북한이 왜 나요 요새? 남북관계 때문에 툭 한다 북한이야. 미국은요 여러분 똑같이 나 돈 없으니까 정부 돈으로 받아서 할게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야 난 그거 싫어. 그냥 내 돈으로 할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돈으로 할게 하면 그 돈을 가지고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미국의 선거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의식이 다른 거예요. 오히려 걔들은 뭐냐면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다. 미국에서 뭐 허용되는 줄 아십니까? 선거 당일날 내가 선거 후보예요. 오케이? 내가 내 돈 내서 차량을 갖다가 사람들 나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하면 괜찮아요? 완전히 난리 나요. 난리 나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차량을 제공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연설원이 뭐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집집마다 전화해 갖고요. 우리 후보 찍으라고 독려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진기 선거운동본부에 존사하고 있는 강 박사입니다. 우리 최진기 후보 얼마나 훌륭한지 아시죠? 그럼 뚝 끊겠죠. 그래서 뭐 한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미국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비난 광고가 허용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는 바가 많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비난 광고가 허용되어 있고요. 무제한적인 선거 자금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 태워다가 다 나를 수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아마 미국과 한국 선거에서는 이런 우리가 굉장히 엄격한 선거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죠. 대표적인 단점이 뭐예요? 지방선거 모르고 찍는 거. 모르잖아요, 우리가. 후보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실제로 후보가 알릴 수 있는 건 조그만 명함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명함 보다 보면 별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당을 보고 찍게 돼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미국 선거랑 차이가 있다. 일장일단이 있는 건데 서로 일장일단이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게 우리가 만 18세 사실은 뭐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미국 미시간주 힐스데일 시장입니다. 시장님이 18살이다. 그죠? 귀염둥이 시장이겠죠. 자, 독일에는 국회의원이 18살이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 18세에도 활발하게 오히려 투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피선거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투표를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